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이는 제 딸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저보다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이긴 해도 내가 7년을 키웠어. 내가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 누가 이 아이를 돌봤는데? 내가 내게 맡기고선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고? 맡아달라고 한 거지. 내 자식을 빼앗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이라고? 내가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있어? 난 내 연락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엄마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가져온 사연은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9세 최경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은 위해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최경자 할머니가 들려주실 사연은 손녀와 딸의 일입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7년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삶의 전부가 되었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손녀와 갑자기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7년 전 저희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며 손녀를 저에게 맡기고 떠난 날부터 시작해요. 당시엔 딸이 워낙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저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손녀를 저의 품에서 키우기로 결심하였죠. 그렇게 손녀는 제 인생의 큰 기쁨이 되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7년이 지나 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돌아오겠다고 하는 딸의 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귀국한 딸은 제 기대와 달리 한 번도 저와 손녀에게 인사를 하거나 반가운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손녀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딸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제게 딸의 이 한마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혹시 저처럼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와 닿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시는 분들이라면 제게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최경자입니다. 특별히 큰 꿈이 있거나 대단한 성공을 바란 적은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랐고 그저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다른 어떤 선택보다는 그저 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남편과 딸을 위해 사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왔어요.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서 하루하루를 가족을 돌보며 보내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기에 생활이 빠듯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딸 하나만큼은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에 제 생활을 절제하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키워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커다란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늘 컸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이 성장하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딸이 정말로 잘 컸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고 이제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딸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 생겼어요.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손녀가 처음 제 품에 안겨 천사같이 웃어주었을 때 제 인생에 다시 활력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낳고 기르던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손녀가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자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손녀가 제 곁에 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손녀의 웃음과 재롱이 저의 에너지였죠. 딸이 제게 손녀를 맡긴 것도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제게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손녀가 3살이 되었을 때 딸이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데 아이를 당장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에게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어요. 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기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손녀를 맡기로 했습니다. 딸이 없는 동안 제 품에서 자라며 손녀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손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손녀를 저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뛰어놀며 제잘거리는 소리는 제게 활력의 원천이었고 저는 손녀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매일 정성을 쏟았습니다. 손녀가 커갈수록 저와의 유대도 깊어졌고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보람을 느꼈어요. 손녀는 제게 아들, 딸 같은 존재였고 제 인생의 모든 기쁨이었죠. 이렇게 7해가 흘렀습니다. 손녀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제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어쩌다 손녀와 멀어지는 상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이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손녀가 자라면서 제 손을 잡고 할머니, 나중에 내가 크면 할머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웃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손녀와 함께한 하루하루는 저에게 커다란 행복이자 희망이었고 손녀는 제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낙 연락이 뜸했던 터라 반가운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어요. 사실 딸은 미국으로 떠난 후 몇 해 동안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몇 년 동안 소식도 잘 모를 정도로 연락은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남편과 미국으로 떠났던 딸이 7년 만에야 다시 저와 손녀에게 돌아오는 셈이니 이번엔 딸도 손녀도 제 곁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온 첫날 저는 손녀와 함께 딸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딸은 오랜만에 재회라기엔 너무나 무뚝뚝했습니다. 저를 반갑게 껴안지도 않고 손녀를 보며 환한 얼굴을 짓기는커녕 마치 어색한 타인처럼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잠깐 딸의 눈빛이 너무나 냉랭해져서 불편했지만
오랜만에 재회에 그런 거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느껴졌던 불안감이 그저 저의 기우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는 듯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울 거야.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건 알지만 이제는 엄마가 손을 놓아줬으면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손녀는 저와 함께 7년을 지내며 깊은 유대를 쌓아왔고 제게 있어서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손녀를 내 곁에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녀도 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이며 할머니, 저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딸은 듣는 둥 마는 둥 오로지 본인이 딸을 데려가겠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저는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손녀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으며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점점 제게 서운함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간의 미국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과의 불화와 경제적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혼자서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재개발로 돈이 생겼을 때 나 조금 기대했어요. 그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며 과거의 일에 대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던 순간에 저에게 기대고 싶었을 테지만 저도 사실 그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로 돈이 생기긴 했지만 빚도 있었고 7년 동안 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제가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에게 양육비 얘기부터 집의 과거 얘기까지 힘든 아이에게 더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괜히 냉정하게 경제적인 부분은 각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거절했던 겁니다. 그 당시 딸이 전화는 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아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는 몰랐지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당시 제가 한 말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런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너무나도 냉정했고 이미 제게서 등을 돌린 듯 보였어요. 딸은 엄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은 게 그 증거잖아. 라며 그간 품어왔던 불만과 원망을 차갑게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간 딸을 얼마나 위해주고 아끼며 살았는지 딸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듯했고 오로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순간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냉정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더 심한 말과 행동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손녀와 저의 유대가 너무 깊어지자 딸은 그것마저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딸은 저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육 방식이나 생활 태도에 대해 소소한 불만을 말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아동 폭력의 가해자로 몰아세우려는 기세였습니다. 딸은 엄마, 그동안 아이한테 손을 댄 적은 없는 거 맞죠? 라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던지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키운 손녀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딸은 오히려 제게 엄마가 아이에게 올바른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며 점점 더 심한 말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키우며 느꼈던 자부심과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게 손녀는 제 삶의 이유였고, 저는 손녀가 무럭무럭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마치 제가 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몰아세우며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라며 위자료와 생활비까지 요구했고, 마치 제가 손녀를 잘못 키운 것처럼 말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딸의 태도는 더 이상 가족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본인의 경제적 요구를 위해 저를 몰아붙이는 듯한 차가움과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나와 아이가 여기서 자리 잡고 살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며 너무 당연한 듯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의 차가운 말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딸은 그런 저에게 있는 돈을 다 가져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손녀를 위해 쌓아온 평생의 세월이 한순간에 배신당하는 듯한 충격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이 상황이 꿈이라면 좋겠다고 바라며 눈을 감았지만, 매번 눈을 뜨면 현실의 냉혹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은 이제 저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붙이며 제게 경제적 요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한 딸의 원망이 이렇게나 깊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의 세월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 저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엄마가 그동안 나와 손녀를 위해 썼어야 할 돈을 쓰지 않은 만큼 이제 나와 아이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줘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며 손녀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선 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까지. 딸의 태도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더 이상 저를 엄마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듯했죠. 엄마가 진정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딸은 제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배신감과 분노가 마치 솟구치듯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요구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딸의 요구를 들어줄까 고민도 했지만 딸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딸은 제가 가진 노후 자금을 몽땅 내놓아야 한다는 듯 계속해서 이 돈은 나와 아이의 미래에 필요해요. 엄마가 지금 이걸 내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말투와 태도는 그저 무서웠고, 마치 딸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결국 저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기 위해 이웃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녀를 학대했다는 억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제가 자주 다니던 마트에서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 시선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삼키며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매일 반복되는 소문과 의심에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딸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했던 것들 동네 사람들도 다 알면 좋겠네요. 그렇게 힘들게 키웠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딸의 태도는 정말 제게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녀가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학대로 뒤바뀌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족이 저를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잠을 설치며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딸은 심지어 손녀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이사까지 계획했습니다. 손녀와 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듯 딸은 손녀를 데리고 먼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며 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나눈 모든 추억이 이제는 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만 같았고 손녀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딸이 법적으로도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노후 자금마저 딸에게 빼앗기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딸이 저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고 가려는 억울함과 가족에게 짓밟히는 참담함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녀조차도 제 곁에 없고 남은 건 딸의 차가운 요구와 법적 압박뿐이었죠. 저는 밤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저 악몽이길 바랐지만 눈을 뜨면 현실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악의적인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 거지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 싸움에서조차 저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직감하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손녀를 위해 희생했던 저의 모든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남은 것이라곤 이 빈집과 억울한 심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을 멍하니 손녀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지냈던 방, 함께 웃고 울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손녀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나중에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라고 말하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던 손녀가 이제는 제 곁을 떠났고 오히려 제게 돌아온 것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압박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딸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이 집까지 떠나게 된다면 이제 제게 남은 인생은 무엇일까? 더 이상 저는 딸과 손녀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허망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딸과 손녀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7년간 손녀를 키우며 제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이라도 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을 딸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제가 직접 제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노후를 평안히 보내기 위해 모든 돈을 실버타운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딸을 불러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제 저는 그 표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줄 게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돈은 다 너에게 내주지 않을 거야.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 제 말에 딸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담한 표정을 짓고는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저도 엄마를 신경 쓰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딸의 그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손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묻고 이제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딸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후로는 딸과 손녀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려 애쓰며 실버타운에 입주해 새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그 낯선 공간에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손녀를 위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음을 떠올리며 그 기억들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제 마지막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그리고 제 평안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어머니의 선택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지라고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서 무한한 사랑을 주더라도 부모는 스스로 부모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느꼈던 분노든 용기든 많은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남편과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산을 두고 가족의 갈등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강혜숙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또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2세 강혜숙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1980년 25살의 새색시였던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면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줄 거예요.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땀 냄새가 진하게 배인 셔츠를 빨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었으니까요. 30년이 흘러 우리는 마침내 해운대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겠어. 그날 밤 남편과 나눈 막걸리 한 잔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칠순 생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평생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많은 이웃과 가족이 함께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이 너무 바빠요. 이번에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아들의 부재 속에서 남편은 서서히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 급히 달려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119를 불렀고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3년간의 투병 생활. 그 시간은 남편과 저 모두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해서 번 재산 이제 어떡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들, 딸 둘 다 착하니까 잘 도와줄 거야.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저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성실하고 노력하던 모습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죠. 남편이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아 마음은 아팠지만 아들의 성실함을 믿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드물게 오는 전화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엄마, 일이 너무 바빠요. 이번에도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허전했지만 저는 애써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회사 일도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진 제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일구어 온 삶의 흔적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은 저의 곁에서 늘 함께 해주었어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저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오빠는 그저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딸의 다정한 위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에 문을 서둘러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아들은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은 왠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된 듯했죠. 그날 저녁 아들은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상가 관리가 힘드실 테니 제가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셔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이 불안하게 울리며 아들의 이면에 숨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식은 듯 차가웠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울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이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오빠가 빚을 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빚을 지다니.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딸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비트코인 투자에 빠져서 10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회사 돈까지 건드렸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제야 아들이 왜 갑자기 상가에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마지막 기회예요. 상가만 제게 넘겨주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제발 도장만 찍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절망과 이기심이 뒤섞인 아들의 표정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상가는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야. 이 상가는 우리 가족의 전부인데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아니면 저도 끝이에요. 엄마, 가족이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마음속 혼란과 고통이 마구 뒤엉켰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 딸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에게 이러는 건 정말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순 없어. 아들은 고개를 들고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물러설 곳이 없어. 이게 아니면 다 끝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두 자식 사이에서 무너지는 제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우리의 평화가 가족의 소중함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그 절박함은 점차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밤 아들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이 집도 내 것이나 다름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거리는 순식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명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이 참다 못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없어. 그만 좀 해. 지금이라도. 그러나 술에 취한 아들은 눈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너는 몰라. 난 벼랑 끝에 서 있어. 이 상가가 없으면 모든 게 끝이야.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눈빛에는 광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제 집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며 이웃들을 깨우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도와주셨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그의 외침은 골목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저는 이웃들의 시선을 느끼며 점점 가라앉는 마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매번 오빠를 말리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은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입 다물어.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난 지금 내 목숨 줄을 잡아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피곤해 지친 몸으로 방 안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은 제 곁에서 눈물을 삼키며 저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상처가 깊이 패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숙님, 오늘 아드님께서 상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가져오셨는데요. 도장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앞은 흐릿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위조해 상가를 차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내려놓았죠. 제 표정을 보고 딸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간신히 입을 떼어 말했어요. 내 오빠가 내 도장을 위조했어. 딸은 눈을 크게 뜨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오빠는 더 큰일을 벌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오빠를 살리려면 지금 막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라도 막아야 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품으려 했지만 이대로 두었다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아들의 회사 공금 횡령과 도장 위조, 사기 미수 등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저와 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내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냉혹함이었을까?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딸은 그런 오빠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해. 아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법적 절차가 이어지며 우리 가족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마지막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초췌하고 죄책감에 휩싸인 아들의 얼굴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은 급격히 힘을 잃고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침대에 누워 온갖 감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눈물로 잠을 깼습니다. 꿈속에서는 남편이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언제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안타까워하는 듯 했고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눈을 감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밤마다 제 곁에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레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다 지나갈 거예요. 힘내세요. 그러나 그 말은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가로지르는 메아리일 뿐이었죠. 간호사들이 말하길 저는 밤마다 흐느끼며 남편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잠결에서도 남편을 찾으며 절망에 빠져 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병원의 소음과 창밖에 멀어져가는 풍경은 저의 기운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일같이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겨울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찾아와 주었고 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지만 그 또한 잠깐의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의 슬픔과 절망을 견딘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의 상징인 상가를 끌어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는 이제 저에게 자랑스러운 결실이 아니라 아들의 절망과 저의 슬픔이 깃든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상가를 팔고 그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가가 팔리는 순간 저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40년간의 노고가 사라지는 듯한 허무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에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바다는 내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내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 남편과 함께했던 고된 날들과 그 이후의 상처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볼 때마다 저는 지난날의 행복과 아픔을 동시에 떠올리곤 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날마다 제 마음을 짓눌렀죠. 얼마 전 아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편지 봉투를 열고 아들의 글씨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정도 모두 저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왔죠. 그 편지는 제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지만 가끔 꺼내 읽으며 다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 편지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짐처럼 남아있지만 동시에 아들의 후회와 진심이 담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의 시간과 요양원에서의 조용한 나날은 저를 끊임없이 과거로 이끌었고 아들과의 추억들이 매일같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 추억들은 쓰리고 아픈 기억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사랑했던 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의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때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그 아이를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아들의 편지는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게 용서를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정도 모두 저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이미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후회하고 있다면 그 후회를 외면할 수는 없지.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오빠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가족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풀어주고 싶구나.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오빠를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남은 가족은 오빠뿐이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용서와 함께 제 사랑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 잘못이 내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너의 진심 어린 후회를 알기에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 남은 삶에서 너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 아들이 출소한 후 우리는 작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도 나도 앞으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자. 그 후로 아들은 우리를 자주 찾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밝음이 돌아왔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딸도 오빠와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며 어머니인 저를 중심으로 작은 가족의 온기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주말이면 딸과 아들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맞잡고 웃음을 나누던 순간들. 그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어떤 고통과 배신이 있더라도 사랑은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돈은 우리 가족을 한때는 갈라놓았지만 우리가 끝내 되찾아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가족의 소중함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닷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아들과 딸이 함께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속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며 평온하게 지내자구나. 어머니가 비록 상처를 받으셨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서로 노력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혜숙 어머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두 번째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돌봐준 어머니이신데 병에 걸리시자 기다렸다는 듯 걱정보단 돈만 탐하는데요. 그저 남은 여생을 아들과 손주들을 보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윤정숙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사는 78살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그때는 매일 고된 하루였지만 돌아보면 참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큰아들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몇 달 전만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마음이 참 힘들었답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가족 이야기지만 듣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남동생들과 오남매가 함께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공부는커녕 허리 굽혀 일할 일손만도 모자라던 때였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시며 겨우겨우 형제들을 키워냈고 저 역시 형제들 돌보고 바질에 뛰어들면서 고등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 시절엔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결국 젊은 나이에 전남 해남군의 한 농가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시골 생활에 힘들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을이 오면 고구마를 캐고 고구마를 잘 말려 저장해 겨울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출밥을 차리고 살림을 꾸리며 사는 게 고단했지만 두 아들만큼은 저와 남편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날들이었어요. 남편은 참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힘으로 고구마 농사와 가축도 돌보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일궜죠. 매년 가을이면 고구마를 캐어 창고에 쌓아 올리면서 한 해 농사가 끝났다는 뿌듯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 고구마 수익으로 동네 잔치 때 떡도 돌리고 작은 잔치도 벌이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동네에서는 마을 최초로 대학생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남편과 저는 두 아이를 더 열심히 공부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새벽부터 더 많은 바지를 뛰어야 했고 남편도 더 많은 고구마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남편은 큰아들에게 서울의 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아들도 서울에 가고 싶다는 뜻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시골 농사로 서울 유학을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이었지만 큰아들이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나중에 그 큰 세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큰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희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다 보니 직장인이 된 큰아들이 어찌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큰아들이 직장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큰아들 부부는 서울에 자리 잡고 지내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큰아들이 회사에서 미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아내와 함께 이민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결혼할 때 장만해 주었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저에게 다시 맡기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어머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큰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저도 남편과 이제 남은 여생을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받으며 지금 하고 있는 고구마 농사는 조금 쉬엄쉬엄 하며 살아가기로 했지요. 둘째 아들은 첫째만큼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항상 성실하게 지내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을 따라 하고 싶어 했던 둘째는 학교도 큰 무리 없이 다녔고 공부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성실한 성격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작은 회사에 취직하며 혼자 자리 잡아 살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도 직장에 들어간 지 몇 년 지나 직장 동료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을 준비할 때는 큰아들만큼 도와주지 못해 늘 미안했지만 둘째는 그런 저희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어머니, 저는 큰형처럼 크게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둘이 알아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둘째가 대견하고 든든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고 제 나름대로는 두 아들 모두 잘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둘째도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며 자리를 잡았으니 저희 부부의 노력과 희생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죠. 그런데 몇 년 전 둘째가 직장 생활 대신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는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라 사업을 한다는 게 낯설고 걱정되었지만 그동안 둘째가 성실하게 살아온 걸 믿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그 뒤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둘째 부부를 만나며 지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 몇 년 뒤 병을 얻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병세가 깊어졌고 결국 허무하게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전 남편과 살던 집에서 홀로 지내며 텃밭을 일구고 아들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왔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피곤했는지 얼굴이 초췌해 보였지만 저는 아들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동안 손수 키운 고구마와 집에서 만든 장아찌며 반찬을 내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식사 중 둘째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노력해봤는데 요즘 참 어렵네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매출도 줄어들고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항상 큰아들만큼 저희의 지원을 받지 못해 미안했었는데 이제 사업까지 어렵다니 참 안타까웠죠. 아들을 한참 바라보던 저는 아들이 더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에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둘째 아들은 결심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정이 참 어려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집을 잠시 저희에게 빌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울집은 큰아들이 저에게 맡기고 간 아파트로 현재 저에게 생활비를 충당해 주는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있지만 워낙 작은 금액이라 더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한 때는 노후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큰아들이 맡기고 떠난 집이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늘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였고 큰아들만큼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큰아들은 결혼할 때도 서울집을 저희가 마련해 주었지만 둘째는 자립심이 강한 만큼 항상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둘째를 위해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서울집을 아들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니 혼자 지내기가 어렵다며 아들 부부에게 함께 서울에서 살며 보살핌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둘째 아들은 잠시 고민했지만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동의했고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도시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제가 손주들을 돌봐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고 저도 손주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말썽도 부리고 아프기라도 한 날이면 저는 많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들과 지내며 늙어가는 걸 잊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고 또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에 기꺼이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계속되는 소화불량과 위 통증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온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결국 듣게 된 진단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떤 병이든 오겠지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니 무섭기도 했죠. 암 진단을 받고 나니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잠든 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저는 보험을 들어두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살다 보니 넉넉한 보험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비는 만만치 않았고 저는 어렵게 아들 부부에게 치료비 지원을 부탁했지만 아들 부부는 예상을 깨고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병원비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들의 무관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보험금 청구 신청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이 이미 몇 년 전에 해약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믿기지 않아 재차 확인했지만 환급금은 이미 수령되었고 해약된 상태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든 보험이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 보험을 해지한 거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저의 질문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귀찮다는 듯 답했습니다. 어머니,
결국 그 돈도 나중에다 저희한테 올 건데 지금 당장 그게 뭐가 아쉬우세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하고 차가운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엄마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아들 부부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나는 결코 아들로부터 진정한 배려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착했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감정이 저의 가슴을 마구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된 저는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갔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버거웠고 집안일조차 힘에 부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치료 중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잠깐 누워 있어도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여전히 치료비나 저희 상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힘겹게 아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많이 힘든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마저도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요즘 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머님도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더 편찮으시게 되면 제가 모실 자신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맞은 듯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희생해왔지만 아들 부부에게 저는 짐으로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자식들에게 이토록 배신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손주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손주가 방에 있던 전단지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여기에 할머니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 전단지는 한 지방의 요양병원 광고였습니다. 순간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아들 부부가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주로부터 들은 이 사실이 너무도 서운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 부부가 저를 짐짝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내주었건만 아들 부부는 그저 저를 부담으로만 생각하며 떨어져 나가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몸이 더 악화되고 아이들에게 손 내밀 수 없을 때 제 스스로 요양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저를 요양병원으로 내쫓듯 보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오려는 찰나 우연히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요양병원으로 떠나면 서울 집을 전세로 내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면 서울집을 전세로 놓고 그 돈으로 사업에 다시 투자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마치 계산이라도 하듯 제 서울집에서 나올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우리 할 도리 다 했잖아. 결혼할 때 도움도 못 받았는데 이번엔 우리도 우리 목 다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음 우리가 다 챙겨도 되지 않을까? 작은 아들네는 저희 병세와 앞으로의 삶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재정 상황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그마저도 삼켜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이처럼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서울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어렵게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집을 다시 매물로 내놓고 이곳에서 나와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병원비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직원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미 제 서명을 위조해 서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제 허락 없이 저희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까지 듣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나와 발걸음을 돌리며 아들 부부가 처음부터 요양병원 계획을 세운 이유가 저를 진정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마음껏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음속 깊은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부부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부동산에서 돌아오며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망함에 잠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대출받고 보험금마저 몰래 해지해 쓴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제가 이토록 애써 남겨온 것들이 결국 아들 부부의 욕심에 휘둘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슬프고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괴로움에 뒤척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르는 척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희가 내 보험을 해지한 것도 내 서명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도. 둘째 아들은 순간 당황하며 머뭇거렸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생각해서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편하게 지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편하게 살려고 했던 거잖니? 내 재산도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할 만큼 나를 짐짝으로 여겼던 거지. 둘째 아들은 드제야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 부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 후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명이 위조된 대출 문제와 불법적으로 해지된 보험금 문제를 지적하며 명백히 불법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 절차를 밟을수록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결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집과 재산을 되찾기보다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위해 한 일은 없었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하려고 한다. 다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이 집에서 나가주렴. 나는 이 집을 팔아서 정리할 생각이니. 둘째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듯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다시는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삼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하마. 하지만 다시는 얘 인생에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둘째 아들은 울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아들을 법적 처벌로 몰아넣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용서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마친 저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고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이 몰래 담보로 잡아둔 대출금을 우선 갚아야 했기에 집을 팔아서 대출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저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 남은 돈과 고향의 작은 땅과 집도 정리해 모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고향의 땅을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조용히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짐을 다 정리하고 떠나려던 저를 둘째 아들이 다시 찾아와 울먹이며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후회하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드린 상처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와서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아들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의 피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앞으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니 이제 그만하고 새 출발하거라. 나는 나대로 잘 지내볼 테니 너희도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저는 아들을 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겠다는 제 말에 아들도 그동안 쌓아온 회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대신 저는 새로운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정착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여생은 오로지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수술도 하고 소박한 집을 마련해 저를 위한 작은 텃밭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곳에서 저는 이웃들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고 마을을 산책하며 작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암도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잘 돼 아직까진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차츰 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를 위해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비록 인생에서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저를 위한 삶을 찾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용기 내어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힘든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 지금 이 이야기의 생각들 모두 댓글로 털어놓고 가세요. 함께 공유하며 서로 힘을 더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